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정치와 함께 경례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남자 정명섭 정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월간 플래툰 이준규 기자입니다. 네, 밀떡 시작하겠습니다. 로얄 윙맨이라는 표현 많이 하시죠? 최근에 좀 많이 나오고 있죠. 예. 네. 이 로얄 윙맨의 무기 체계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선 로얄자가 들어가니까 충성, 네, 충성스러운. 뭐 귀한, 예, 그리고 윙맨, 요기다. 네, 보조. 네. 네. 그래서 충성스러운 요기, 즉 다시 말씀드려서 유무인 무기 체계의 무인을 담당하는 그런 플랫폼 중에서 네네. 예를 들어서 탑건 2에서 매버릭이 희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거죠. 대신 맞아주죠, 말 그대로. 대신 지대공 맞아주기도 하고, 네.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임무를 대신 수행하기도 하는 전자전 수행을 대신할 수도 있죠. 전자전 수행은 정말 어렵죠. 그렇죠. 적어도 임무 같은 거를 대신 보낼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적에게 일단 나를 발견시키게 만들어야 되니까 전자전 무기 체계로 가려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제 무인기가 필요한 거고요. 예전에 무인기는 그냥 독자적으로 쪄서 목표를 따로 캐치해서 공격하는 그런 방식이었다면 지금은 유인 전투기가 짝을 이뤄서 미끼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 미사일 플랫폼 역할을 하거나 전자전기 역할을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역할을 한다는 뜻이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은 또 개발을 해야 될 네네. 그런 무기 체계로 흔히 알려진 게 이제 로얄 윙맨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6세대 전투기 체제에서 어떻게 보면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멈티 그러는데 여러 분야에서 이제 멈티 기술이 적용이 되는데 전투기 분야에서도 멈티 기술을 적용해서 거기에 대한 요기 대표적으로 그래서 이제 로얄 윙맨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렇지만 이 로얄 윙맨이 아직 상용화된 그런 무기 체계는 단 하나도 없고요. 테스트나 테스트도 하고 또 이륙을 하고 네네. 그런 무기 체계들은 많이 있습니다. 미국이랑 호주에서 합작한 무인 전투기가 언급이 된 적이 있었고 최근에 뜬금없이 터키에서 개발한 키질레마라고 불렀던 무인기가 공개되고 얼마 안 있어서 이륙 시험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 주셨던 것은 2021년에 나온 거죠. 고스트 뱃이라고 해가지고 네네. 호주와 미국이 합작을 통해서 로얄 윙맨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많이 진척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보잉이 껴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또 진척이 안 되고 우리의 있는데 보잉이 거기서도 또 지지부진을. 그렇습니다. 또 하나 튀르키예는 네. 정말 놀랐어요. 키즐레마라고 하는 일명 키즐레마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만 원래 2023년 한 6월 중에 시험 비행을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022년 말에 예상보다 빠르게 좀 공개가 그렇습니다. 됐죠. 시험 비행을 했고 그것이 가지는 의미가 상당하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많은 밀리 매니아나 청취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대한민국의 로얄 윙맨 계획은 어떻게 가고 있느냐. 저도 사실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로얄 윙맨에 대해서는 여러 국가가 지금 표류 상태고 아직까지 컨셉을 못 잡고 있는 상황이 맞습니다. 왜 그런 거죠? 우선은 로얄 윙맨 하면은 싸야 돼요. 가성비가 굉장히 요구되는 그렇죠. 그런 무기 체계입니다. 예를 들어 뭐 성능은 훌륭한데 전투기의 가격이 똑같다 이러면 이건 좀 어불성설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엔진 기술이 독자적으로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유인 기체하고 같이 가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기동력에 있어도 똑같이 움직여줘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엔진이 거의 같아야 돼요. 엔진 추력이. 그래서 엔진을 갖다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국가 다섯 손가락에 꼽잖아요. 진짜 손가락에 꼽죠 그것도. 그러니까 많은 국가들이 어려워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것이 스텔스성을 가미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6세대로 가야 되고 그렇죠. 5세대가 대세로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유인기하고 똑같으려면 이 무인기가 역시 스텔스여야만 그렇죠. 하거든요. 가성비가 굉장히 뛰어난 스텔스기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은 일. 싸고 맛있는 음식이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가성비가 있는 스텔스 전투기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목표 자체가 높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여기서 여러 청취자분들이 느끼기에 개발이 굉장히 빨리 될 것 같지만 천천히 되고 있다라고 느낄 수 있는 게 미국 때문에 그래요. 미국은 굉장히 큰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럭히드 마틴하고 네네. 보잉 뭐 네. 이런 업체들이 있는데 이 업체들이 전부 무인기에 대해서 좀 소극적이에요. 왜 그럴까요? F-35라든지 다른 전투기 만드는 거 좀 바빠서 그런 거 아닐까요? 아니죠. 그 전투기를 팔아먹어야 되는데 무인기가 대세가 되면은 네. 그 전투기를 100대를 살 거를 뭐
50대만 그렇죠. 산다든가 근데 또 싸게 팔아야 30대만 되니까. 산다든가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제적인 역학구도 때문에 승용차 팔아야 되는데 경차만 사가면 말이 안 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기술 개발을 하고 그 위치에 올라와 있던 미국이 기술 개발은 했고 기술을 갖고 있는데 플랫폼을 안 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정체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고 많은 나라가 기술적인 한계도 있고 근데 여기에서 이제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선택을 잘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DX 코리아에서 나왔는데 기존에 쿠스 FC라고 하는 네. 그런 스텔스 무인기가 있었어요. 가오리 X를 갖다가 네네. 더 스텔스화하고 더 확장을 한 아, 가오리 그런 X는 기체죠. 영상으로도 좀 공개돼서 화제가 된 그렇죠. 적이 있었죠. 그거는 2020년부터 공개가 돼서 어느 정도 그럼 이것이 우리의 이를테면 보라매와 함께 유무인 작전을 네. 하는 기체가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고 그리고 CG로도 네. 그렇게 나타내더라고요. 아, 같이 합동 작전하는. 그렇습니다. 네. 그것이 이제 쿠스 FC의 축소된 형태이긴 한데 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줄만 알고 있었는데 지난번 DX 코리아의 대한항공 부스에서 제가 눈여겨봤던 게 전시된 그 앞부분에 있던 게 쿠스 LW라고 그래가지고 새로운 그런 무인기를 선보였어요. 기동성은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스텔스성은 그거보다는 좀 떨어뜨린 그런 무기체계, 그런 로얄 윙맨, 실질적인 로얄 윙맨에 더 가까운 기체가 1, 2, 3번기가 이렇게 나란히 있었어요. 우선 1, 2, 3번기가 나란히 있다는 거에서 제가 캐치한 것은 이거야말로 편대 비행을 위한 거구나. 그래서 실질적인 로얄 윙맨이구나.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LW야. 로얄 윙맨의 그렇지. 줄임말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쿠스 LW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로얄 윙맨이구나. 그러니까 한 번 더 발전한 형태라고 그렇습니다. 이제 보여질 수 있겠네요. 네. 저도 봤던 기억이 나는데 전익기 형태잖아요. 가오리 형태로. 네, 그거는 이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쿠스 FC고 네. 그 앞에 있던 이제 약간 비행기랑 더 가까이 좀 생긴. 더 전통적인 네. 전투기 형태였죠. 그렇습니다. 스텔스 전투기 형태의 무인기.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로얄 윙맨으로 가야 될 방향인데 두 가지를 섞었을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스텔스를 굉장히 강조한 기체는 스텔스에 특화된 임무, 예를 들어서 정찰, 그리고 전자전 뭐 이런 거, 네네. 그리고 공격을 위할 때는 로얄 윙맨, 우리가 이제 후자로 얘기했던 그런 로얄 윙맨이 무장 탑재를 위해서. 물론 이제 FC도 무장 탑재를 할 수 있습니다. 내부 무장창을 쓰거나 그렇게 하겠죠.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하죠. 네. 그렇지만은 그거보다는 더 정찰에 특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선택을 굉장히 잘했구나. 어떻게 보면 두 종류 다 양산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특화시킬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공대공 공대지 임무라는 게 앞으로도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 기체를 가지고 멀티롤을 쓴다기보다는 무인기는 일종의 소모품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필요할 때 갖다 쓰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무인기에 대한 기술은 상당히 올라와 있어요. 그렇지만은 굉장히 기술적 난제가 하나 있습니다. 인공지능인가요? 아니요, 힘. 엔진 분야입니다. 엔진은 항상 우리 발목을 잡고 있네요. 엔진을 개발할 수 있는 국가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5개국 안에 들어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인기에 대해서 독자적으로 개발하는데 더딤이 있고 기술적 난제가 있는데 엔진을 자체 개발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엔진 부분에 있어서 과연 우리가 가능할 거냐? 그렇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엔진을 독자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게 보라매나 다른 전투기를 수출하려면 이제 독자적인 엔진이 있어야 되잖아요. 더 이상 뭐 미국제 엔진 갖다 쓸 수는 없으니까. 한동안은 미국제 엔진으로 가겠죠. 네. 그렇지만은 언제까지 그럴 수는 없고 또 수출을 하려고 그러는데 미국제 엔진 못 들어간다 그러면 수출 못 하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라도 필요한데 더 필요한 것은 6세대를 위한 무인기에 맞습니다. 대한 네. 엔진 때문에 그래요. 러시아의 수호이 57 같은 경우 로얄 윙맨으로 옥터넛이라고 하는 그런 무인기. 그들을 입장에서는 이제 제식명이 S-70으로 알려졌는데 그것을 개발할 때는 우리하고 좀 거꾸로 해요. 그들은 SU-57의 엔진 2개를 단발 엔진으로 옥터넛에 장착을 했더라고요. 하나 띄어서. 옥터넛 내지 옥터크라고 하는데 거기에 장착을 했어요. 그래서 같이 공용으로 움직이고 기동성도 어느 정도 맞출 수가 있는 거죠. 정비도 좀 쉽겠네요. 같은 엔진이니까. 물론 그렇죠. 그렇게 갈 수밖에 없고요. 하나의 엔진을 가지고 그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네, 맞습니다. 극복하고 나서
그 엔진이 소용없으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렇죠. 그 엔진을 계속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거죠. 이를테면 우리로 보면은 FA50에 들어가는 엔진이 F404 맞습니다. 제너럴 일렉트릭의 네. 엔진이잖아요. 그 엔진의 업그레이드형이 바로 F414 보라매에 들어가는 엔진입니다. F18가 공통으로 쓰는 버전이죠. 그렇죠. 최적은 거의 비슷해요. 극단적으로 엔진을 갖다가 바꿔 끼워도 돼요. 추력이야 뭐 좀 많이 차이가 나지만 네. 그래서 당연히 엔진은 같이 가야 됩니다. 같이 개발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엔진 기술에 있습니다. 원하는 추력이 나오느냐 이게 진짜 가장 중요하죠. 추력은 나옵니다. 네네. 우리도 8,500파운드 이상 개발할 능력이 됩니다. 심지어 10,000파운드, 15,000파운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람에 장착할 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런데 문제는 연소 효율을 갖다가 굉장히 강하게 할 수 있는 그 내구성. 열처리 및 그런 부품 그렇죠. 내구성이 중요하죠. 더 깊게 들어가면은 그 엔진에 들어가는 터빈. 터빈 블레이드 있지 네. 않습니까? 그 블레이드의 재료공학적 측면에서의 엄청난 온도를 견딜 수 있는 그런 재료공학이 기술이 있느냐 우리가. 거기에서 지금 퀘션 마크인 그렇죠. 거죠. 열처리와 소재공학으로 결국 그 내구성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게 기초과학 분야인데 이게 정말 굉장히 힘든 분야입니다. 그래서 엔진을 다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 한 5개 나라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하는 지금 게 중국도 뭐 스텔스를 만드네 뭐는 한다 하면서 계속 엔진에 문제가 생기고 러시아제를 뭐 도입해야 되네 마네 하는 게 결국 그런 소재공학 문제예요. 지금의 최신 추력을 낼 수 있고 내구성을 유지할 수 있으려면 1700도 정도의 온도를 어우야. 견디는 터빈 블레이드가 필요하거든요. 그렇다고 무작정 온도를 견딘다고 두껍게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네. 안 되죠. 그 터빈 블레이드 보시면 알지만 굉장히 얇거든요. 맞습니다. 얇게 네.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뭐 슈퍼 크루즈가 기본이라 마하의 속도를 꽤 오래 날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 벽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기술의 벽이. 이 기자님 말씀하실 때는 제가 굉장히 네. 가슴이 웅장해지는 네. 것 같은 게 슈퍼 크루징이 기본이라는 아. 거예요. 사실 슈퍼 크루징을 유지할 수 있는 기체가 많지 않지 않습니까? 랩터. 예. 그렇지만 그게 대세인 건 맞죠. 앞으로 이제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로얄 윙맨이 도입된다고 하는 거는 결국은 6세대로 나가는 발판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전 6세대 핵심을 어떻게 보면 시스템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뭐 레이저라든지 다른 뭐 카운터 스텔스나 다른 얘기들을 하지만 개념 자체는 아직 안 잡혀 있는 거에 가깝고 어떻게 보면은 유무인 복합 체계, 멈티라고 부르는 그다음에 이 시스템을 통합해서 적들보다 멀리 본 상황에서 장거리 무기를 이용해서 적과 대치하지 않은 상태로 전투를 끝내버린다라는 게 전 6세대 어떻게 보면 핵심 기술이라고 보고 있는데 엔진이라든지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개념. 그다음에 그 개념에 맞춘 엔진. 그 엔진이 우리 손에 이제 언제 들어오느냐인데 그러면 우린 그 엔진 언제 손에 넣을 수 있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기본적인 기술이 있어야겠죠. 특히 재료공학적인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상당히 희망적인 거 하나는 효성의 방산 관련 회사에서 개발을 성공했어요. 1700도인지 네. 그것이 1500도를 견딜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세라믹 매트릭스 기술 기반을 둔 그런 재료를 개발을 해냈어요. 그게 이제 잠시 보도도 됐지요. 네네. 그러면 가능성이 있는 거죠. 만약에 이런 멈티 기술이 상용화가 된다면은 공격할 시에 어떤 방식으로 공격을 할 것 같아요? 유인기와 무인기가 어찌됐건 같이 갈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유인기보다는 무인기가 거리상 이동할 수 있는 거리도 더 길기 때문에 중간에 바꿔서 첫 번째 날랐던 유인기는 복귀를 하고 두 번째 유인기가 같이 날아가거나 아니면 공격 형태는 어떤 식으로 될 건지 이런 게 좀 궁금하게 하거든요. 그거 굉장히 궁금하죠. 다양한 작전이 가능한 게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게 유인기인지 무인기인지 구분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날아가는 전투기들이 기본적으로 스텔스니까 네. 예, 탐지 자체는 뭐 안 되고 몇 대 날아온지 잘 모르겠죠. 그럼 앞에 일부러 무인기를 좀 탐지시키게 띄워서 그쪽을 관측하게 한 다음에 유인기가 가서 타격을 하는 방식도 있고 성동격서. 반대로 저거는 눈에 띄게 천천히 날아오니까 무인기겠지 했는데 그게 반대로 유인기고 무인기가 이제 저공으로 날라서 목표물을 타격하는 일종의 미끼 방식이 될 수도 있고 공대공 임무 같은 경우는 저 같으면 무인기를 먼저 내보내서 먼저 미사일 쏘고 돌아오게 만들 수 있는 방식. 그러니까 미사일 플랫폼으로 써도 괜찮죠. 김 PD님의 질문에 대한 답을 준다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공대공에 특화되거나 뭐 공대지에 네. 특화되거나 해서 올라갈 수 있는데 복합적인 것도 가능해요. 한 가지 더 추가를 드리면 예를 들면 유인기 하나에 뭐 네. 보라매라고 합시다. 네. 거기에 이제 추가되는 세 대의 무인기가 있다고 했을 때 한 대는 완벽한 스텔스를 갖춘 스텔스 무인기고 또 한 대는 세미 스텔스를 갖춘 이를테면 지금의 쿠스 LW 같은 네네. 그런 무기 체계 거기에 전자전 포드를 달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 무기 체계는 타겟 그러니까는 타겟팅 포트를 장착하고
공대지 미사일을 장착해놔요. 역할이 그러면 다 다르네요. 당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 1번기 스텔스 무인기를 띄워서 적 중심 깊이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각종 그들의 탐지 자산, 레이더 시스템들을 전자 제밍합니다. 또 전자전기이기 때문에 안에 내부 무장창에 대레이더 방사 미사일을 장착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직접 타격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침투하는 공역의 탐지 자산을 제거해요. 그 한 기체로. 그럼 2번기는 어떡하냐? 그렇게 이제 제거가 되면 2번기가 자유스럽게 세미 스텔스이기 때문에 탐지 자산이 그래도 조금은 제거가 안 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네. 확인 사살 같은 느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미 스텔스가 가서 각종 적의 타겟을 갖다가 제거해 버립니다. 남아있는 타겟이겠죠.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번기는 요기로서 유인기인 보라매와 함께 최종적으로 가서 확인합니다. 다 제거가 됐는지. 혹시 제거가 안 됐으면 이 무인기나 혹은 유인기에서 제거가 되고, 그리고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유인기에 대한 위협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걸 최종적으로 방어하는, 막아주는. 아주 극단적으로는 이제 대신 얻어맞고 네. 끝나는 네. 그렇게 해서 활용할 수가 있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스트라이크 패키지를 알파 스트라이크라고 미 해군이 쓴 방식인데 미공군이나 미 해군이 쓰거든요. 그 방식을 유무인기를 혼합을 해서 좀 더 간단하게 실현할 수 있는 거죠. 굉장히 비용도 적게 들고 그다음에 들어가는데 예상 밖의 저항이 심해서 1, 2번기가 문제가 생기거나 격추되면 임무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다른 루트로 가서 다른 임무를 수행해도 되고. 그렇죠. 유인기 세대에 나머지 무인기로 만들어진 알파 스트라이크가 가면은 지역 제압이 확실하게 되는 거죠. 그거 정말. 그다음에 무인기로 하게 되면 좀 더 공세적으로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유인기로 하게 되면 조종사의 안전 문제 때문에 임무를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올 수 있는데 아주 중요한 임무고 반드시 수행해야 된다. 그럼 이제 무인기를 희생해서라도 목표를 제거한 다음 이제 유인기가 저게 다시 바로 가서 하면 진짜 되죠. 네. 유인기의 문제가 바로 저겁니다. 조종사 이 해군은 문제죠. 알파 스트라이크가 가서 때리더라도 그 중에 한 대가 피격을 당해서 조종사가 탈출을 하면 임무를 해제하고 즉시 구조 임무로 바꿔요. 샌디 미션으로 바꾸기 때문에 많은 무인기가 참가하게 된다면 좀 더 수월하게 작전이 가능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는 계획이 진척되지 않고 있다. 참 그것이 좀 미국의 문제고요. 우리의 문제는 거기에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미국이 주춤하는 사이에 굉장히 많이 따라온 국가가 중국, 러시아, 대한민국, 터키. 터키는 솔직히 터키는 지금 급부상하고는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그들의 계획상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것은 키즐레마 엔진에 있습니다. 엔진을 공개했는데 엔진을 보니까 우리가 계획하고 있던 수준의 엔진이 아니더라고요. 엔진 파워를 정확하게 공개는 안 했습니다만은 그것이 유인기하고 같이 작전할 수준의 엔진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실험적인 그런 기체를 띄운 게 키즐레마 아닌가 싶고요. 우리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무슨 말이냐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계획과 구도는 잘 짜여져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걸 알아야 됩니다. 전시를 했다는 이야기는 거의 그렇죠. 가능성을 두고 한 거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넘어야 할 산 몇 개만 넘으면 됩니다. 그중에 가장 큰 산이 아까 말씀드렸던 엔진이죠. 엔진. 엔진 부분에 대해서 8,500파운드 이상이 나온다면은 우리는 무인기로서 작전하는데 큰 무리는 없다. 8,500파운드라고 하면은 최고 속도로 그냥 얘기해 주시면은 이해가 더 빠를 것 같아요. 최고 속도는 마하를 돌파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현대전에서 마하를 돌파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영화에서도 아주 그냥 사실적으로 드러냈지 않습니까? 탑건2에서도 그것이 마하로 간 경우가 많지 않지 않습니까? 미사일 회피할 때. 예. 네. 미사일 회피할 때도 순간 선회력이지 그게 마하 돌파가 아니거든요. 근데 엔진 출력이 좋다는 거는 그만큼 기동력이 그럼요. 끝내준다는 그렇습니다. 거니까. 대한민국의 항공 설계 기술은 상당한 수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시되어 있던 모든 무인기를 그대로 만들어낼 수는 있어요. 거기에 이제 따라붙는 게 모든 것은 항전 장비나 에이서 레이더나 모든 게 다 갖춰졌지만 하나 안 갖춰진 게 엔진이다. 그렇죠. 한국의 마지막 벽, 네, 국산 그래서 엔진입니다. 엔진인데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응원하시고 지켜봐 주시는 그런 분야의 하나라고 생각이 돼서 이번 시간에 이슈로도 또 잡아봤습니다. 다음 시간 또 다른 주제 갖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경례 밀떡!